장기 이평선, 중기, 단기, 초단기 이평선이 이렇게 역배열되어 있어요. 그죠? 제가 늘 그냥 흘러가듯이 드리는 말씀으로 이거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냥 봉 차트가 아래에 있을 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매수 포인트다. 이렇게만 가볍게 설명드리고 넘어갔었죠. 이제는 그 원리에 대해서 배우시게 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재미있는 코린 이교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지표, 차트 공부하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십니까? 아마도 거의 대부분의 거래소에서 디폴트로 설정이 되어 있는 체결 강도, 매매 강도죠. 즉 RSI를 먼저 떠올리시게 될 텐데, 그 RSI는 절대 지표일까요? 상대 지표일까요? 네, 당연하게도 체결 강도와 오늘의 체결 강도와 어제의 체결 강도, 그리고 지금의 체결 강도와 1시간 전의 체결 강도, 1분 전의 체결 강도와 지금의 체결 강도를 비교하기 때문에 상대 지표이겠죠.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이동평균선 공부하러 왔는데 갑자기 RSI 얘기야. 즉 RSI가 대표적인 상대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말 그대로 상대 지표이기 때문에 어제보다 더 낮은 오늘이 있고 오늘보다 더 낮은 내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나는 RSI가 과매도 상태에 진입해서 매수를 한 것 같은데 오늘도 과매도인데 하루 지나서 보니까 내일도 과매도고 또 하루 지나서 보니까 모레도 과매도고,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 경험들 아마 있으실 거예요. 나는 그냥 과매도 상태라서 샀는데 어제보다 오늘이 더 과매도야. 상대적 개념이기에 이런 상황이 매번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요 포인트에서 꽤나 자주 발생을 하죠. 비교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될 수밖에 없는 지표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대 지표를 공부하시면서 또는 상대 지표를 활용하시면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게, 절대 지표라는 거는 감이 오시죠? 상대값으로 내가 기준을 잡으려고 하면 자꾸 기준점이 바뀌어. 어제의 기준, 오늘의 기준이 계속 바뀌는 거야. 여기서 뭔가 절대적으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만한 게 없을까? 그게 바로 가장 또 절대지표 중에서 기본이 되는 오늘 배우실 이동평균선입니다. 자, 먼저 우리 투자하시면서 무빙 에버리지 이동평균선입니다. 이동평균선을 설명할 때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단기, 중기, 장기예요. 여기에 사전적인 개념은 없습니다. 지금 절대지표를 배우려고 했는데 이 표현 방법 자체가, 그죠? 단기, 중기, 장기 표현 방법 자체가 좀 상대적이에요. 그렇다면 일단 단기의 기준을 무엇으로 잡아야 되느냐? 사전적 의미는 없지만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로 단기란 7일 이내, 정확하게는 일주일 이내입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에서부터 비롯됐는데요. 주식시장에서는 5일을 단기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5일 이내죠. 5일 이내. 그렇다면 이제 중장기 남았잖아요. 건너뛰고 장기에 대해서 정의하고 나면 중기가 단기 이상 장기 이내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일단 장기 이평선이라고 하는 건 코인 시장에서는 200일선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중기는 일주일 이상 200일 이하가 되겠죠. 일주일에서 200일 사이. 여기서 중기의 기준이 너무 크죠. 근데 일반적으로 한 분기 정도를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 중장기 사이에 갭이 너무 크니까 90일 정도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3개월이 넘는 투자, 한 분기를 넘기는 투자는 이거는 중기 투자라고 보기에는 사실상 24시간 365일 돌아가는 이 코인 시장에서는 수집 주기가 너무 깁니다. 그래서 중기, 그래서 90일에서 200일 사이는 그냥 건너뛰도록 할게요.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비트코인 시장, 코인 시장의 사이클은 4년이죠. 4년 사이클을 기준으로 중기 투자가 성립되는 구간이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비트코인은 4년 사이클 중에 1년은 내내 하락합니다.
앞서서 보신 바와 같이 21년 11월부터 22년 12월까지 내렸고요. 또 앞선 2017-18년도의 최고점에서는 마찬가지로 2019년도까지 내렸습니다. 즉 4년 사이클 중에 1년이라는 하락장을 제외하고 나면 횡보장 2년이 있고 대상승장 1년이 남아있는데 이 횡보장 2년 동안은 사실상 중기 투자가 크게 의미가 없어요. 돈을 넣어놨는데 어제 투자한 게 오늘 봤더니 0.5% 수익이 났고 또 이틀 지나니까 1% 수익이 났네. 그래서 3일쯤 지나면 한 2%는 올랐겠지 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말 그대로 크립토 윈터 기간이기 때문에 사실상 중기 투자를 1분기 이상 할 수 있는 구간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리하야 일반적인 경우는 200일로 잡지만 우리 코인 시장의 기준을 제가 만들 수는 없으니까 제 기준으로서 한 분기를 넘기는 투자는 장기 투자다 이렇게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장기의 의미는 200일입니다. 요즘 참고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년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네, 이유입니다. 이 4년 사이클은.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동평균선 설정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지표에서 MA 검색하시면 이거 아마 대부분 설정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도 이동평균선 설정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무빙 에버리지를 선택하시면 좌측편에 MA라고 뜰 거예요. 그냥 이동평균선 이렇게 검색해도 표시해주는 거래소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거래소도 있습니다. 그건 지금 업비트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바이낸스에서는 한글로 쓰면 안 나오겠죠. 빗썸은 모르겠어요. 한번 이동평균선을 다 같이 추가를 해보세요. MA 이렇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제 간단한 설정법. MA가 추가됐죠? 여기에서 톱니바퀴 설정 메뉴로 들어가세요. 여기 딱 보시면 모습이라고 나와요. 그건 스타일 뭐 이렇게도 나오고 거래소에 따라서 여기에서는 모습이 아니라 인풋을 누르세요. 네, 인풋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길이라는 곳에 디폴트로 9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화면이 비트코인 일봉입니다. 그러면 지금 디폴트로 설정되어 있는 이동평균선은 9일선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다시 기준으로 돌아가서 단기는 일주일 이내라고 했으니까 단기 이동평균선을 설정하려면 길이를 7로 바꿔야 되겠죠? 여기에 숫자를 기입하셔도 되고 옆에 있는 화살표를 위아래로 넘기셔서 바꾸셔도 됩니다. 이렇게 바꿔주세요. 화면상에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안 보여요. 이럴 수 있잖아요. 헷갈리실 때는 모습 누르고 가셔서 그냥 눈에 잘 띄라고 얘를 빨간색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네, 눈에 잘 띄라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빨간색으로 바꾸시고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투명도 설정이 있어요. 불투명성이라고 나죠. 오퍼시티라고 하는데 어찌됐든 100%는 완전히 보이는 상태고요. 네, 조금 보시다가 불편하시면은 살짝 투명도를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여기 눈에 잘 안 보이시는 형님 누님들 그러면 여기에 두께를 이렇게 본인이 보시기 편한 두께로 바꾸시면 되는데 얘를 가장 두껍게 한번 하고 차트를 볼까요? 야, 봉을 가려. 그죠? 이런 경우에는 요 투명도를 살짝 줄여서 확인하시거나 아니면 봉 차트를 가리지 않는 선에서 눈에 띄는 정도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어차피 방송용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눈에 잘 띄시라고 봉 차트를 좀 가리겠지만은 그냥 두꺼운 걸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셨다면 이제 확인 누르시면 되겠죠? 우리가 지금 정의를 했어요. 단기, 중기, 장기. 그럼 우리는 단기부터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평선 설정하셨나요? 설정하셨으면 이제 데드크로스와 골든크로스 개념에 대해서 알게 되실 텐데 데드크로스와 골든크로스 좋은 거부터 배워야 되겠죠? 이평선을 활용한 첫 번째 법칙입니다. 제1법칙 이평선 매매법. 일단 골든크로스는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단기 이동평균선이 중장기라고 할게요.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경우
차트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알트로 아무거나 전환을 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지표니까 4시간 이내로 봐야겠죠. 가장 가까운 걸로 볼까요? 이 구간이 좀 도드라지네요. 그죠? 지금 빨간 선이 이렇게 돌파하고 있어요. 골든 크로스 찾아보세요. 1번 2번 그죠? 여기 3번 하나 둘 셋 골든 크로스입니다. 데드 크로스는 그 반대겠죠? 이 반대입니다. 장기 이평선이 중장기 이평선을 하락 돌파하는 경우, 또는 단기 이동 평균선이 중장기 이동 평균선을 하락 돌파하는 경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패턴은 한번 싹 그려드릴게요. 이렇게 장기 이평선이 있고요. 단기 이평선들이 쭉 바닥에 놀다가 이렇게 돌파하는 경우, 매수 포인트는 어딜까요? 돌파 매수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골든 크로스라고 표현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단기보다는 중기, 중기보다는 장기의 골든 크로스의 힘이 더 강합니다. 무슨 얘기냐? 1분봉보다는 3분봉이, 3분봉보다는 5분봉이, 15분봉이, 30분봉이, 1시간 봉이 이런 식으로 장기 지표로 넘어갈수록 이평선 돌파 효과, 즉 골든 크로스 효과가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네. 이 부분 참고하신 상태에서 우리는 단기 지표를 배우는 거니까 단기 매매 시에 활용하시려면 반드시 중장기 이평선을 먼저 체크해 두시고 대체적인 방향이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지 파악해 두신 다음에 단기 거래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사실 오늘도 그런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근데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그 질문 남겨주신 분의 상태를 확인했는데 모바일로만 거래를 하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왕이면 다양한 지표를 한눈에 보시는 게 가장 도움이 많이 된다. 좁은 이 모바일 창에서 물론 익숙해지신 분들은 사실 이것도 되게 잘 쓰시기는 하지만 이런 딜레이가 있지 않습니까? 일봉 보다가 주봉 보다가 분봉 보다가 분봉도 뭐 5분봉 보다가 15분봉 보다가 10분봉 보다가 30분봉 보다가 네. 이 전환되는 시간을 좀 많이 로스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마저도 사실은 소중히 써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 같이 함께 보시는 걸 추천드리지만 다만 장기 지표들은 실시간으로 크게 변화하지 않죠. 주봉 실시간으로 변합니까? 월봉 마찬가지로 일봉, 주봉, 월봉, 일주월봉은 하루에 한 번씩 그냥 체크만 해두시면 되는 거고요. 내가 분봉을 기준으로 단기 또는 제 표현으로는 초단기 투자를 하겠다라는 생각이면 4시간 봉까지는 한번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한번 체크를 하고 그 이후로는 뭐 4시간마다 그죠? 159 아시죠? 1시, 5시, 9시에 4시간 봉 정도만 체크를 해두시면 초단기 데이 트레이딩을 하시는 데에도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뭐 어찌됐든 정의했으니까 패턴에 대해서 그럼 첫 번째 패턴 차트상에서 설명드렸고요. 패턴은 장기 이평선이 있고 단기 이평선들이 시세를 따라 올라오다가 이렇게 크로스되는 요 포인트가 매수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고 나면 아니 왜 이 크로스 될 때 여기만 매수 포인트인가요? 그냥 저점에 있을 때도 사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아, 그보다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 아닌가? 그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가능하려면 최장기 골든 크로스를 노린다면 최장기 지표를 보고 이렇게 최저점 매수를 하는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단기 투자에서는 예를 들어드리면 제가 만약에 15분봉을 기준으로 단타를 치고 있었어요. 이렇게 쭉 내리다가 나는 골든 크로스 나기 전에 좀 바닥에서 뭐 미리 사두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미리 매수를 해뒀는데 아직 1시간 봉이 추세를 회복하지 못했어. 추세를 회복하지 못했다는 건 1시간 봉 추세는 하락 추세야. 근데 1시간 봉 추세가 하락 추세라도 분봉상의 반등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노리고 가다가 정각에 가까운 시간, 그러니까 1시간 봉은 뭐예요? 정각마다 갱신이 되죠? 정각에 가까운 시간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분석이 완전히 어긋날 수 있다. 즉 곧 있으면 골든 크로스일 줄 알았는데 1시간 봉 꺾이면서 한 계단 더 내리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정각에 이르러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1시간 봉 기준으로 내가 이렇게 저점 매수하려고 했어. 최저점 매수하려고 기다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맞는데 여기서 4시간 봉 하락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면 한 단계 더 내려가죠. 그럼 나는 너무 일찍 매수한 게 되는 거야. 물론 그마저도
되돌림 효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기다리다 보면은 오르기 하겠지만 결국에는 그 시간에 대한 손실이 좀 있고 너무 일찍 샀다는 아쉬움이 남을 겁니다. 자, 1시간봉 기준으로 투자하실 때는 159 기억하세요. 159. 159란 1시, 5시, 9시에 전환이 되는 4시간봉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시간봉 이후로 물론 2시간봉도 있고 3시간봉도 있고 뭐 6시간봉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힘이 커지는 겁니다. 4시간봉을 사람들이 체크를 생각보다 많이 해요. 이유는 이 4시간봉에는 사실 현물 차트뿐만 아니라 선물 차트에 펀딩 P라고 하는 정산 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펀딩 B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 펀딩 B가 아니라 펀딩 P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시간봉 이내에 투자를 하실 때도 1시, 5시, 9시 159는 기억하셔야 되고 여기에는 4시간봉 전환 플러스 알파 효과인 선물의 펀딩 P 시간이 크로스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4시간봉을 사람들이 많이 봐요. 요거는 그냥 부가적으로 알아두시는 내용이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셨으면 이동평균선이 여기는 장기예요. 자꾸 제가 세로 그리게 돼서 헷갈리실 텐데 얘는 장기 이동평균선이고요. 단기 이동평균선이 시세를 따라 움직이다가 단기 이동평균선을 상승 돌파하려고 하는 이 포인트, 여기가 매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RSI와 함께 상대지표인 대표적 상대지표인 RSI와 함께 대표적인 절대지표인 이동평균선을 활용하실 때 제일 먼저 활용하셔야 되는 게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상승 통과하려는 바로 그 크로스 포인트, 여기에서 돌파 매수하시면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평선이 돌파하려고 딱 하고 있는데 RSI는 이미 과매수 상태야. 그러면 매수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 그런데 돌파하려고 막 하고 있는데 RSI가 바닥을 찍다가 시세가 이렇게까지 내려왔으면 사실 RSI가 거의 바닥을 찍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돌파하려고 하고 있는 데는 뭐야? RSI를 보시면 25 미만, 75 이상. 25 미만은 과매도 상태, 75 이상은 과매수 상태죠. 과매도 상태에서 골든 크로스 바로 직전에는 이미 RSI는 어느 정도 반등을 해 있을 거예요. 하지만 RSI만으로는 지금 매수해도 되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죠. 얘는 상대 지표이기 때문에 또 한 번 내릴 수도 있고 더 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RSI가 반등하면서 단기 이평선이 중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면 거기는 진짜 신뢰할 수 있는 매수 포인트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매수 포인트 한번 잡아볼게요. 두 번째 이평선 활용, 두 번째 제2법칙이죠. 이 2법칙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베어 트랩과 굉장히 흡사한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장기 이평선이 하단에 있고 단기 이평선은 조금 위에 있어요. 이렇게 논일다가 시세를 따라 논일다가 여기에서 갑자기 데드 크로스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요. 이러면서 수직 상승하는 거 아마 종종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런 경우는 자주 나오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아주 큰 상승 직전에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의 차트와 상당히 유사하죠. 현재 차트를 일봉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데드 크로스가 많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중장기 데드 크로스 한 포인트만 보면 요 구간입니다. 그죠? 중장기 데드 크로스가 발생하면서 큰 하락을 그려냈습니다. 여기는 단기와 중기 데드 크로스. 그리고 나서 바로 상승했죠. 그리고 이런 상승은 이렇게 파고들었다가 바로 돌파하는 이런 상승은요. 이전의 고점보다 더 높은 고점을 형성하게 되어 있어요. 하락하기 이전의 고점보다 하락 후 반등 고점이 더 높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M자로 표현하면 뭐예요?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이전의 고점보다 그 다음의 고점이 더 높이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 5파도 마찬가지로 3파의 시작점보다 살짝 높아져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해되시죠?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실래나? 베어 트랩은 간단해요. 장기 이평선, 단기 이평선, 베어 트랩
여기까지는 이 뒤에 차트를 모르죠. 없는 차트입니다. 베어 트랩과 불 트랩을 같이 만들면서 크게 상승하는 게 일반적으로 이평선 매매법의 제2법칙입니다. 그러면 매수 포인트는 어디에 있을까요? 첫 번째 하락 포인트에서 매수한다면 이게 진짜 데드크로스일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진짜 데드크로스라면, 베어 트랩이 아니라 진정한 데드크로스라면 여기서 크게 하락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하실 때는 마찬가지로 파고들었다가 다시 올라왔을 때 매수해야 됩니다. 매수 포인트는 어디예요? 이 구간입니다. 여기에서 매수. 이게 이평선 매매의 제2법칙, 굉장히 간단하죠. 1번 법칙을 배우고 나면 2번 법칙, 3번 법칙은 생각보다 이해하기 굉장히 쉬워요. 1번 법칙은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좀 빌드업 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었다면 이 부분을 이해하신 뒤로는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간단하지만 헷갈리신다면 언제든 질문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평선 매매의 제3법칙이 있습니다. 제3법칙은요, 요거는 차트에서 제가 찾아서 보여드려야 돼요. 바로 직전 차트 여기 보이시면 이렇게 이 법칙 여기 보이죠? 다시 이 법칙은 뭐라 그랬어? 베어 트랙과 같은데 장기 이평선 이렇게 있고 이 뒤에 차트는 아직 몰라요. 단기 이평선이 이렇게 논일다가 데드크로스 인척하다가 여기서 재돌파가 나와, 이런 식으로. 그럼 매수 포인트는 어디라고? 여기 요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매수하시면 안 돼요. 하락 돌파할 때가 아니라 하락 돌파했다가 반등해서 재돌파가 나올 때, 이때 여기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차트에서 설명드리면 요 구간이에요. 가장 가깝게 있네요. 데드크로스 인척하다가 다시 말아 올렸어요. 그럼 매수 포인트는 어디야? 여기. 자, 차트로 보니까 좀 간단하죠? 자, 제3법칙도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근데 이거는 차트로 보여드리면 아마 한 방에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여기 있습니다. 데드크로스도 아니고 골든크로스도 아니고, 이런 구간 제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올라도 많이 못 오르고 내려도 많이 못 오른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 올라도 많이 못 오르고 내려도 많이 못 내리는 구간을 수렴 구간이라고 합니다. 수렴. 시세가 위아래로 확산되어 가는 과정이 아닌 수렴하는 과정, 그러니까 변동성이 낮다라고 표현하고요. 수렴 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표현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수렴 차트에서 가장 많이 보여지는 게 마지막 3법칙입니다. 이평선 매매법 제3법칙 바운드예요. 무슨 얘기냐면 장기 이평선이 쭉 이렇게 형성돼 있죠. 근데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 터치하면 반등하는데 크게 오르지도 못해. 터치하면 반등하는데 크게 오르지도 못해. 계속 이렇게 장기 이평선을 기준으로 단기 이평선이 바운드만 합니다. 데드크로스도 안 나오고 계속해서 바운딩만 해요. 찍으면 여기서부터는 올라갈 것 같았는데 다시 돌아오고, 뭐야 올라갈 것 같았는데 에이 다시 들어오고. 이게 수차례 반복되면 일반적으로 단기 투자자들은 학습 효과라는 게 생겨요. 무슨 학습 효과가 생기냐면, 어차피 여기가 뭐 1일이라고 해볼게요. 1일이야. 2일쯤 되니까 야 이거 내 1일날 내가 경험했던 거기야. 여기선 또 내려. 여기서 팔겠죠. 2일차에. 3일차에 또 사. 내가 보니까 이거는 무조건 박스야. 저점 오면 다시 사. 그럼 4일차에 또 팔게 되겠죠. 낮은 변동성, 이게 언제까지 지속이 될 거라는 보장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단기 투자자들은 학습 효과가 생겨서 에이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어, 지난주 내내 그랬어, 이번 달 내내 그랬어, 올해 내내 그랬어, 이런 생각이 계속해서 이어져 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수렴 구간의 상단에선 매도하고요, 수렴 구간의 하단에서는 재매수를 해요. 이게 수차례 반복되다가 마지막에 급상승 바로 전에 바운드 효과가 생기는데, 여기서도 제일 먼저 매도가 어디에서 나오겠어요? 이런 구간에서 나옵니다. 실제로 보시면 여기서는 매도하면 안 될 것 같잖아요. 이때 당시가 이 현물 ETF 승인될 때 같은데 맞네, 그죠? 여기가 1월 10일 날, 올해 1월 10일 현물 ETF 승인시고요. 물론 이때도 막 저 바닥으로 처박는다라고 분석했던 사람들 많았죠. 그 사람들 다 어디서 샀겠어? 아직 못 샀거나 1억 넘어서 샀어요. 학습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보통 어딜 기다리냐? 직전 저점을 기다리죠. 왜? 그동안의 학습 효과 때문에. 여기 안 오면 못 사는 거야, 그죠? 그럼 여기서 다시 사? 여기 오면 다시 팝니다. 실제로 이 구간에서 매도하는 건 뒤에 차트를 알고 있는 내가 봤을 때는 바보짓이잖아. 미친놈 같잖아. 여기서 왜 팔아? 이때 얼마였어? 비트코인 5천만 원이었잖아. 비트코인을 5천만 원을 왜 팔아? 미친 거 아니야? 했는데 그 미친 사람들이 꽤나 많았죠. 블록상으로도 많고. 그죠? 이 사람들 다 미친 거예요?
아닙니다. 학습 효과 때문에 그래요. 이 바운드 효과 때문에 어차피 여기서 팔면 또 다시 저점을 주겠지라는 학습 효과가 쌓여진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팔았던 겁니다. 그것도 꽤나 많은 사람들이. 자, 근데 여러분은 이제 알고 있어요. 바운드 차트. 바운드 차트는 일반적으로 3번 정도 형성되면 그때부터는 변곡점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무슨 얘기냐? 장기 이평선이 오랫동안 횡보하니까 이렇게 쭉 옆으로 늘어져 있겠죠? 단기 이동 평균선이 하나, 둘, 3번 정도 터치하고 나면 이때는 절대 직전 고점에 도달한다고 하더라도 매도를 하시면 안 되는데 이유는 바운드 효과가 3번 정도 지속이 되면 이거 우리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다른 관점으로 삼중 바닥이라고 표현하죠. 저는 뭐라 그래요? 쌈 바닥. 바닥 3번 찍는다는 얘기예요. 이 삼중 바닥 효과는 투자자들로 하여금 이보다 싼 가격으로는 팔 생각이 없어 라는 심리를 부여하게 됩니다. 당연하겠죠. 그동안 학습 효과가 생겼으니까 여기서는 뭐야, 바닥 오면 다시 사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거 횡보만 할 때는 굉장히 좋은 관점인데 대상승 직전에는 그 학습 효과 때문에 마지막 매수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매도하고 나서 마지막 매수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시세는 올라버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학습 효과로 인해서 단타 친 사람이랑 그냥 꾸준히 장투한 사람이랑 누가 더 수익률이 높겠어요? 그건 그때그때 달라요. 물론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선물 투자로 여기서 레버리지를 이빠이 땡기신 분들은 여기서 수익률이 어느 정도 높아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도박이 아니라 투자를 하시는 경우, 그렇다면 일반적으로는 티끌 모아 티끌 하시는 것보다는 큰 상승을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지금 뭘 배우고 있어요? 바운드 차트의 바운드 이평선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바운드 이평선 간단합니다. 장기 이평선이 오래도록 횡보하는 경우에 단기 이평선이 여기서 바운드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3번 정도 바운드하고 나면 학습 효과들 때문에 대부분 직전 고점에서 매도를 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재매수를 하겠죠? 그리고 나서 대상승 전에 또다시 매도를 해요. 이때 여러분들은 매도를 하시면 안 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바운드 차트에서는 장기 이평선을 터치할 때 3번째 바닥에서는 무조건 매수한 뒤 그 다음 수렴 구간의 상단에서 매도를 하지 않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결론. 바운드 차트는 바닥을 3번 찍었을 때 매수를 하고 그 다음 단기 고점에서 매도를 아니하면 된다. 이렇게 오늘 이평선 매매법 1, 2, 3 보셨어요. 그러면 이제 또 하나의 보너스. 이거는 저만의 법칙이에요. 아까 제가 베어 트랩을 설명드리면서 대상승 직전에 이렇게 하단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이거, 그러면은 더 싸게 살 수도 있는데 굳이 왜 재돌파 시기를 기다려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또 이거는 어떻게 활용하시면 좋냐면, 나는 반드시 최저점에서 매수할 거야. 특히나 이런 반드시 최저점이라는 수식어가 붙으려면 아무래도 현물 투자보다는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이 활용하시기에 좋은 법칙입니다. 최저점 매수 확률을 높여주는 이격 매매법 마지막이에요. 이거는 이평선 매매법 3법칙은 아니고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게 그렇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상승하기 전에 사면 되는데 평단가가 여기 있으면 어떻고 여기 있으면 어떻냐, 어차피 앞으로 올라가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전에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상상 훈련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이격 매매법은요, 바로 제일 가까운데 여기 있네요. 요 두 구간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 두 구간이 있어요. 정배열 어디 있습니까? 장기 이평선, 중기, 단기, 초단기 이평선이 이렇게 역배열되어 있어요. 그죠? 제가 늘 그냥 흘러가듯이 드리는 말씀으로 이거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냥 봉 차트가 아래에 있을 때 제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매수 포인트다. 이렇게만 가볍게 설명드리고 넘어갔었죠. 이제는 그 원리에 대해서 배우시게 되는 겁니다. 단기 이평선, 중기 이평선, 단기 이평선, 초단기 이평선이 상대적으로 장기 그리고 상대적으로 단기 이평선이 이렇게 역배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봉 차트가 아래에 있는데 단기 이평선과 장기 이평선의 이격거리가 가장 길 때라고 하는 건 절대값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근의 장세를 쭉 한번 훑어보세요. 여기 좀 길었어. 이런 구간 있죠. 장기 이평선, 단기 이평선. 이렇게 쭉 보시다 보면 이걸 뭐 센티미터로 잴 수는 없어. 거래소마다 다 다르고 뭐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 뭐 아이폰으로 보시는 분들, 갤럭시로 보시는 분들, PC로 보시는 분들, PC라고 해도 모니터 크기도 다 다르고. 하지만 최근 장세를 보시면 대략적으로 감이 오실 거예요. 이 정도 오케이. 감을 잡으세요. 이 감을 잡으신 뒤에 그 구간을 찾으시면 됩니다. 정배열 오케이. 또 어디 있어요? 여기는 정배열이 아니죠? 자, 그러면 이 구간 설명하기 아주 좋아.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롱을 쳤어. 위기가 있어요, 없어요? 위기 한 번 더 있어. 그죠? 물론 시세적으로는 여기서 패닉셀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거래량 어마어마하게 터졌죠. 패닉셀이 나왔기 때문에 시세적으로 내가 최저점에서 롱 주문을 뭐 100배 쳤다 쳐. 그러면 안전할 수 있지만 여기서 조금만 삐끗해도 여기서 청산빔이 나왔겠죠? 물론 단기 익절 포인트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한 레버리지 100배 롱 포인트는 이렇게 아직 정배열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형성되기 불가능해요. 따라서 장기 이평선과 중단, 초단, 장기, 중기, 단기, 초단기 이평선이 이렇게 완전히 역배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봉 차트가 아래에 있을 때 매수를 하시는 것. 그런데 이 특징은 뭐냐면 그 이전에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지 못한 게 2번 이상 존재해야 돼요. 여기 보시면 1번, 2번, 여기까지 3번이죠? 3번 이상의 돌파 시도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락 추세 돌파하려면 추세 터치 몇 번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4번째의 돌파가 나옵니다. 이거 기억하시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건 이제 제가 예전에 하락장을 설명하면서 이거 아직 아닙니다. 비트코인으로 설명드리면 요거잖아요. 요거 하락장 그죠? 아직 아닙니다. 아직 반등 아니에요. 이 말씀 드렸죠. 그죠? 자, 여기도 보세요. 비트코인 차트로 설명드릴게요. 쭉. 자, 트라이 몇 번이야? 하나, 둘, 그 다음에 여기 셋. 여기에서 4번째 트라이죠? 여기가 4번째 트라이입니다. 4번째 돌파 나왔어 안 나왔어? 추세 돌파했죠? 돌파하고 나서 다시 하락 추세선의 지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더 이상 내리지 않아요. 자, 다시 현재 차트로 돌아와서 최저점 매수 확률을 높여주는 이격 매매법이란 장기 이평선이 아무래도 하락 추세를 맞이하다 보면 시세보다 위에 존재할 겁니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봉 차트는 이미 이렇게 꺾이고 단기 이평선이 이렇게 내려오죠. 이 단기 이평선이 적어도 2번 이상 장기 이평선을 터치하고 난 뒤 장기 이평선과 단기 이평선의 이격거리가 충분히 벌어졌다면 이때가 최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그 기회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면 찐바는 어디서부터 나와요? 일반적으로 이런 패턴 나오면 여기서 재돌파할 때 골든 크로스 나오죠. 하지만 직전 고점에 매물대 저항이 아마도 쌓여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직전 고점에 매물대 저항을 한 차례 해소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찐반을 그려낼 겁니다. 이렇게 가요. 자, 여기서 선물 롱을 치고 나서 첫 번째 단기 매도 포인트는 어디 있어요? 3번째 돌파 지점에 있습니다. 레버리지가 높을수록 여기서 빨리 정리를 하는 편이 좋겠죠? 여기서 1차 롱 클로즈. 롱 포지션 종료 또는 숏 포지션으로 전환하셔도 되겠죠. 여기서부터는 사실 숏은 짧게 먹고 롱 포인트 잡으려고 노력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왜냐하면 하락 추세 돌파하고 나면 여기서는 진짜 기하급수적인 상승이 보여질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오늘 이평선 매매법 제3법칙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거기에 보너스 약간은 이제
현물 투자자분들께는 이게 그렇게 메리트가 없을 수 있어요. 아, 어차피 뭐 1,000원 갈 코인을 뭐 10원에 사나 9원에 사나 그게 그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레버리지를 활용하셔야 되는 분들께는 이 이평선 매매법 중에서도 보너스 법칙인 최저점 이격 매매법, 재미있는 코린 교실 챕터 1 빠밤 이동평균선의 3법칙 플러스 알파 보셨다면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10년, 20년, 30년 동안의 모든 투자에서 정말 소중히 여러분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공부를 하신 겁니다. 자, 일단 MFI 머니 플로우 인덱스입니다. 돈 흐름 지수예요.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디로 어느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고요. 보통 이 MFI는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 말인즉슨 유동성의 흐름에 좀 기대어 있는 지표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 돈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도 상승하는 경우, 돈의 흐름이 좋아도 하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뭘까요? 머니플로우하고 시세, 그러니까 돈의 흐름하고 시세하고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정답은 당연하게도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모의 차트예요. 모의 투자 차트인데 여기 보시면 MFI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MFI 머니플로우 인덱스입니다. 머니플로우 인덱스를 기준으로 각각 이 두 개의 포인트가 가장 높은 고점을 형성했습니다. 그렇다면 시세도 이 시점에 가장 높았을까요? 쭉 올려보시면 뭐야? 아직 상승분의 반도 안 왔네? 이런 상황에서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될까요?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이미 여기가 최저점, 여기 보시면 머니플로우 인덱스 상으로 여기가 최저점이에요. 근데 이미 저점은 이전에 나왔어. 그죠? 그 이전 구간도 보시면 머니플로우의 저점. 머니플로우 인덱스란 말 그대로 누적값이기도 하고 또 돈의 흐름이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고 나서 시세가 더 올라가는 이유는, 여기서부터 머니플로우 인덱스는 어떻게 계산하셔야 되냐면, 그래서 1, 2, 3, 4 이런 식으로 해서 10까지 올라가는 이런 방식의 인덱스가 아니라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이런 식으로 가서 인덱스가 10으로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머니플로우 인덱스가 최고점을 찍고 나면 거기에서부터 추가적인 상승이 더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머니플로우 인덱스가 단일 지표로만 봤을 땐 진짜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상황들 있으셨을 거예요. 나는 최저점 매수, 최고점 매도, 즉 최저점에서 롱치고 최고점에서 숏치고 난 이런 매매 하고 싶지 않아. 진짜 확실한 상승에 확실하게 승부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거죠. 제가 드린 말씀에 힌트가 있었습니다. 머니플로우 인덱스가 고점을 이미 이렇게 찍어놨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부터는 확실한 상승이란 얘기 아닙니까? 그죠? 왜? 여기에서부터 1, 2, 3, 4, 5까지 이미 누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확실한 상승이 뒤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머니플로우 인덱스 활용하실 때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상승할 때 누적값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예견하기에 아주 좋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추가적이고 확실한 상승을 예측하기에 머니플로우 인덱스만큼 좋은 지표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알트들 잡기 좀 애매한 경우가 있을 때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될 게 뭐겠어요? 바로 머니플로우 인덱스입니다. 머니플로우 인덱스가 이미 고점을 찍고 꺾였더라고 하더라도, 여기가 10이라고 치자고요. 10을 두 번 찍었어. 그러면 10 플러스 10 누적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9, 8, 7 이 누적값이 더해진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누적값이 커지고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계속 이전의 평균치를 이렇게 더하다 보면 최고점을 찍는 구간이 최고점 이후에 있다는 얘기예요. 왜? 누적값이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머니플로우 인덱스로 잡아내셔야 될 건 뭐예요? 추가적인 상승이다. 그러면 이제 머니플로우 인덱스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는 알겠어요. 그죠? 최고점을 찍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이 남아있다는 건 확실한 상승이니까 여기에서는 이런 경우가 사실 자주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경우면은
사실은 내가 활용하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여기에 레버리지를 좀 활용을 한다면 이 단 한 구간만으로도 인생을 바꾸기에는 충분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하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투자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 머니플로우 인덱스를 다들 설정을 해주세요. 여기 인디케이터, 이거는 트레이딩 뷰 기반의 차트라면 다 있습니다. 요 모양이 같아요. 요 인디케이터 누르시고 여기에 머니플로우 인덱스, 이걸 풀 스펠링으로 다 치셔도 되지만 보통 MF 이렇게 치면 머니플로우 인덱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얘를 딱 클릭하시면 머니플로우 인덱스가 추가됩니다. 저는 이미 하나가 있기 때문에 추가한 건 다시 지울게요. 포인트만 잘 기억하세요. 머니플로우 인덱스는 누적값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점에서 머니플로우 인덱스가 올라가고 있는데 오히려 시세는 하락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럴 때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 질문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내심 그 질문을 기다렸는데 안 나와요. 이 이유는요, 아마도 기존의 매수자들이 시장에 참여하였거나 기존 매수자들이 매도를 한다면 그건 머니플로우 인덱스에 기록되지 않을 겁니다. 신규 투입된 자금들로만 이루어진 게 바로 머니플로우 인덱스다. 따라서 공급량이 늘고 있거나 유통량이 늘고 있거나 하는 것들의 반증일 수 있다. 즉 머니플로우 인덱스가 상승하고 있는데 시세가 오히려 하락만을 하고 있다면 보통 이제 알트코인에서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그렇다면 그 코인의 유통량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확인하시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게 매번 그러는 것도 아니고 웬만하면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알트들은 업비트에만 봐도 정보란에 보시면 유통량 계획이라고 해서 유통량 계획서를 제출해 놓은 코인 재단이 있습니다. 그 기록을 한번 보시거나 여기에도 안 나온다 라고 하면 이건 좀 복잡한 방법인데 그래도 좀 심화하는 의미에서 좀 들어가 볼게요. 조금 복잡한 방법인데 어떤 코인에 그냥 제가 마구잡이로 하나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뮤터블 X야. 들어가서 여기 위에 모두 올타임 차트로 전환을 해서 올타임 차트를 기억해 두시고요. 기억하시는 게 어렵다면은 잠깐 이렇게 스크린샷을 찍어 두세요. 이렇게 스크린샷을 딱 찍어 두시고, 스크린샷이 이렇게 따로 이제 준비가 되겠죠. 그건 뭐 저장할 건 아니니까 찍어 두신 상태에서 다시 가격 옆에 보시면, 프라이스 옆에 보시면 시가총액 마켓 캡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얘를 눌러서 전환을 시켜보세요. 그럼 명확하게 보입니다. 이뮤터블 X는 시세와 시가총액이 반대로 돼 있죠? 보이시나요? 오히려 시세는 처음엔 강했고 후반부엔 약했어요. 그죠? 하락 추세를 경험하고 있는데 시가총액은 오히려 더 반대로 늘었어. 이거 왜 그럴까요? 당연하겠죠. 만약에 이뮤터블 X의 가격이 같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유통량이 늘어난 겁니다. 한마디로 1,700원짜리 이뮤터블 X가 이때는 100개였다면 이때는 200개가 된 거예요. 이해되셨죠? 가격, 시가총액. 그러면 얘는 그동안 유통량의 증가가 배율만큼보다 좀 크죠. 보시면은 물론 이걸 정확하게 계산하시려면 여기 수치적인 연산이 좀 필요하지만 오늘 이뮤터블 X에 대한 유통량 증가에 대해서 언급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걸 배우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가 계략적으로 100개에서 200개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치적인 부분은 그냥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자, 이뮤터블 X는 계속해서 유통량이 증가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겠죠. 시세는 오히려 내렸는데 전체적인 시가총액은 증가했다. 따라서 머니플로우를 활용하실 때 뭔가 엇박이 나는 것은 누적값이기 때문에, 그 누적값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특성을 잘 활용하시는 첫 번째 방법은 고점을 찍고 나면 추가적인 상승이 존재한다는 거, 이게 포인트고요. 그리고 머니플로우의 특성에서 머니플로우가 상승하는데 상승하지 않거나 하락하는데 오히려 그 하락분보다 더 크거나 아니면은 가격이 상승한다, 이런 경우는 유통량이 오히려 감소하거나 소각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주로 알트에서 두드러지는 현상을 머니플로우를 통해서 해당 코인의 유통량 오픈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여러분들께서는
코인마켓 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실 수 있는 이 정도 응용 능력을 갖추셔야만 내가 오늘 머니플로우를 배웠고 머니플로우를 내 투자에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또 이걸 응용하면 어떤 것들을 추가적으로 알 수 있는지를 배우신 겁니다. 자, 이 전형가는 고가, 정가, 종가 여기 설명하다가 넘어갔죠. 네. 나누기 3을 하면 이걸 전형가 또는 기준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굳이 머니플로우 다 배웠는데 제가 설명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냥 듣기만 하세요. 자금의 흐름은 이 전형가에서 거래량을 곱해서 산출한다. 전형가에서 거래량을 곱해서 산출한다. 그리고 누적된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식은 여기 이제 제가 코딩에 넣는 공식을 좀 자연어로 이렇게 바꿔봤는데 이거는 뭐 직접 코딩하실 거 아니면은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그런가 보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최근에 많이들 궁금해하셨던 지지와 저항입니다. 피벗 포인트는 특이하게 인디케이터를 먼저 설치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피벗 포인트를 설정하시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아까 인디케이터 버튼 있죠? 네, 인디케이터 누르시고 여기서 피봇 PIVOT 까지만 검색하시면 피벗 포인트 스탠다드라고 하는 지표가 보조 지표가 나올 겁니다. 얘를 클릭하셔서 본인의 차트에 피벗 포인트를 추가해 보세요. 자, 추가되셨으면 이제 차트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실습에 활용하셔야 되니까. 자, 피벗 포인트를 추가하셨다면 차트를 5분봉으로 설정을 해두시고요. 공식은 제가 작성을 해놨는데 이것도 코딩할 때 필요한 공식이라서 사실 그걸 좀 자연어로 제가 최대한 옮긴다고 옮겨놨는데 그냥 빠르게 설명드릴 테니까 그런가 보다 이것만 인지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준이 되는 피벗 포인트가 뭐예요? 가운데에 있는 P라고 쓰여진 영역이죠. 근데 아마 여러분과 저와 색상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설정하시는 방법은 피벗 포인트에 보시면 설정 메뉴 있죠? 톱니바퀴 모양입니다. 톱니바퀴 모양을 클릭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여기 가운데 탭 파일로 이동하시면 색상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본인이 보시기 좋은 색상으로 설정하시면 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가장 기준이 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형가, 기준가라고 부르는 것 머니플로우 인덱스 공식 보시면서 잠깐 보셨죠? 전형가 공식 얘는 저는 특징적인 색상으로 해놓습니다. 저는 검은색 선을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레벨을 높여갈수록 색상이 바뀌다가 다시 레벨 4에 이르러서는 검은색.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의 광기까지는 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잡아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레벨 5까지 가는 경우는 진짜 극히 드물거든요. 근데 그 극히 드문 경우를 위해서 대부분의 경우를 포기하고 가느냐 아니면은 간헐적으로 너무 출현 빈도가 낮은 것은 좀 무시하고 가자. 한마디로 양극단의 값을 저는 좀 제외하고 가는 편이라서 5레벨 이상부터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각 레벨의 기준은요. 당연히 이제 고가를 계산하는 계산식은 기준가에서 기준가를 2배로 곱합니다. 기준가 곱하기 2를 해서 여기에서 전일 저가를 빼요. 좀 헷갈리실 텐데 그냥 공식이 그렇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공식은 뭐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는 데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근데 또 이런 공식을 모르시면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잠깐 이제 설명을 드렸고. 자, 어찌됐든 피벗 포인트의 활용 방법은 이겁니다. 피벗 포인트가 이전에 어디 있었나요? 여기 있었죠. 이 시세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75,700달러의 피벗 포인트가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피벗 포인트의 길이 있잖아요. 피벗 포인트의 길이는 5분봉 기준, 10원 기준으로는 1일입니다. 참 보기 쉽죠? 그러니까 이게 어제의 차트고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오늘의 차트입니다. 어제의 시점과 오늘의 시점을 이어주고 있는 게 바로 피벗 포인트예요. 이건
시세가 이렇게 이동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어주는 것이 아니라 어제 전일가를 기준으로 오늘의 시가, 즉 오늘의 전형가를 정해놓은 겁니다. 미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제의 기준가, 즉 어제의 피벗 포인트보다 오늘의 피벗 포인트가 더 높은 곳에서 형성이 됐다면 아직까지 상승장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 반대의 경우 만약에 피벗 포인트가 아래로 위치하게 된다면 상승 추세가 꺾였다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와중에서 어제의 변동성, 즉 이 변동성이라고 하는 거는 피벗 포인트에서 첫 번째 레벨까지 주어진 이 박스를 얘기합니다. 전일 시가, 전일 고가를 하나의 박스로 묶는 거예요. 5분봉을 기준으로요. 자, 그러면 오늘 기준점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있죠. 오늘 기준점은 76,431달러에서 77,250달러가 오늘의 기준가입니다. 그러면 이 피벗 포인트를 활용한 매수 매도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면 되냐? 피벗 포인트를 넘기는 상승, 과거로 치면 쭉쭉 과거로 돌아가 볼게요. 이런 구간 있죠? 피벗 포인트를 상방 돌파하면서 상승하는 그 포인트가 돌파 매수 포인트입니다. 반대의 경우 피벗 포인트를 잘 지켜내다가 피벗 포인트를 하회하는 하락이 나왔을 때가 돌파 매도라는 없죠. 그러니까 여기가 숏 포인트라는 거예요. 또는 내가 이미 보유하고 있었다면 적어도 이 구간에서는 확신할 수 있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레벨까지는 하락할 것이다 라는 건 확신할 수 있고, 두 번째 레벨까지 도달할 것이다 라는 건 확신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이 큽니다. 이해되셨죠? 두 번째 레벨에서 다음번 기준가까지가 갭이 크잖아요. 이런 구간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골든 크로스 전에 매수 구간에 보통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골든 크로스 전에 매수하게 되는 거니까 여기서는 피벗 포인트를 돌파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골든 크로스라면 하나의 박스를 넘기는, 그러니까 레벨 1이 아닌 2, 3까지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구나라는 추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차트를 보시면 너무 많이 올랐죠. 이날 당일에는 레벨 4까지 도달을 하지 못했지만 결국에는 바로 그 다음 구간에서 레벨 4까지 도달을 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피벗 포인트를 활용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돌파 매수, 돌파 매도, 즉 돌파 숏 치실 때 활용하시면 좋다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이 시세가 아직 피벗 포인트 위에 존재한다면 그래도 아직 이 시장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구나 라고 판단하실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에는 시장이 좀 약세로 전환이 되네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급등장에서는 피벗 포인트를 채 터치하지 않고 다음 구간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존재하고요. 이 확산은 언제까지나 지속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피벗 포인트의 간격이 달라요. 조금 눈에 도드라지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가 레벨 4고 여기가 기준점인데 다음번 보니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레벨 4야. 왜 이렇게 간격이 좁아졌지? 네, 이건 변동성이 그만큼 낮아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승과 하락은 계속해서 변동성이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우리 MACD랑 같이 보시면 이게 좀 명확하게 보이는데, 이 상승을 할 때든 하락을 할 때든 시세의 변동률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작아졌다를 반복합니다. 조금 더 이제 용어적으로 접근하면 수렴과 확산을 반복한다. 확산은 커져가는 거고 변동성이, 이 수렴은 변동성이 줄어드는 걸 의미하죠. 확산됐을 때는 좀 변동성이 커졌다가 수렴 구간으로 접어들면 변동성이 작아요. 그러면 자, 여기서 첫 번째 매수하기에 수렴 구간이 적당합니까? 확산 구간이 적당합니까? 매수할 때는 수렴 구간이 적당하겠죠. 보통 확산 구간은 돌파 매수를 제외하고, 확산 구간은
상승형 확산도 있지만 하락형 확산도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매수를 하려고 한다면 보통 하락형 확산 구간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고, 하락형 확산이 끝나지 않았는데 너무 일찍 매수를 시작한다면 너무 정말 내가 사고 나서도 조금 추가적인 하락이 더 보여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하락형 확산이 끝날 때쯤 되면 이 구간이 수렴 구간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시세의 변동이 커지는 게 아니라 수렴 구간으로 바뀌고 나서 거기에서 매수를 하시면 이 다음 확산 구간으로 다시 전이가 될 때 여기에서 시세의 변동이 상방으로 커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걸 여러분들 여태까지는 볼린저 밴드나 뭐 MACD나 기타 등등 그냥 쩔코 동생이 여기 수렴 구간이잖아요, 확산 구간이잖아요, 이렇게 드리는 말씀을 듣고 인지하셨다면 이제는 피봇 포인트를 활용해서 피봇 포인트의 유격이 좁아져 있으면 여기가 수렴 구간이구나, 그리고 어제의 피봇 포인트보다 오늘의 피봇 포인트가 높아서 아직 시세가 오늘의 피봇 포인트보다 위에 있는 경우에는 아직도 강세장임을 의미하는구나. 그런데 이 피봇 포인트가 이제 확산 구간으로 접어들면 그때는 시세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하겠구나는 사실 이평선이나 기타 등등 참고해야 될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때는 그런 방식으로 활용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구간에서 가장 정점을 찍었던 구간이 바로 여기예요. 그죠? 확산 구간. 확산이 이렇게까지 커지면 여기 레벨 4가 보이지도 않아. 차트 안에. 그죠? 이 정도까지 벌어지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수렴 구간이죠? 유격이 좁잖아. 여기 이렇게까지 좁아진 상황에서는 시세 변동성이 앞으로 커질 거고, 이 시세 변동이 커진 뒤에는 오히려 변동성이 줄어들 거다. 자, 이 하나의 사이클에서 저점이 지속적으로 높아져 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걸 상승장이라고 부르고, 피봇 포인트를 기준으로 한다면 오늘 현재 시가가 피봇 포인트 위에 위치하고 있다면 오늘은 강세장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도 배우셨으면 피봇 포인트가 뭐고 대충 어떻게 활용하는가 정도는 알게 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차트상 아무리 봐도 피봇 포인트를 넘기는, 그러니까 피봇 포인트에서 박스를 넘기는 게 어디까지 올라가게 될 줄은 모르겠잖아. 그죠? 자, 여러분은 기준은 일단 피봇 포인트를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당일의 변동성은 대개의 경우 레벨 1 이내에서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피봇 포인트 전체가 줄어들었는데 여기 레벨 4까지 하면은 바운더리가 이렇게 넓어지니까, 스펙트럼이 넓어지니까 수렴 구간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피봇 포인트를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반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아니란 얘기죠.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인 경우 당일의 시세는 피봇 포인트를 기준으로 레벨 1 이내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좀 쉽게 활용하시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레벨 1까지는 상승장에서 레벨 1까지는 확실한 상승이고, 레벨 2 이상은 무언가 호재가 있든 아니면 뉴스에서 뭐가 나왔든 이런 식의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상황이어야 하는데, 보통은 진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호재가 있거나 아니면 예수금이 외부로부터 내부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 예수금 어떻게 봐요? 물론 예수금 차트를 따로 보셔도 되지만 오늘 배운 거 있잖아. MFI 끝났어. 자, 여러분 MFI를 배워서, 머니플로우 인덱스를 배워서 추가적인, 그러니까 확실하지만 추가적인 상승, 추가적인 확실한 상승에 대해서 오늘 배우셨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말씀드려도 감 잡으신 분들 계실 텐데, 방금 우리가 피봇 포인트를 배우면서 그러면 돈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라는 의문을 가졌을 때 나온 게 뭡니까? 돈의 흐름이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주는 게 바로 머니플로우입니다. 그러니까 머니플로우하고 피봇 포인트하고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성이 있죠. 이런 유기적인 연결관계가 있는 거야. 얘만 봐서는 뭔가 이게 부족한 것 같은데 그걸 얘가 갖고 있어. 근데 또 얘만 봐서는 이 부분 한 부분이 부족한 것 같은데 그걸 얘가 갖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피보 포인트하고 머니플로우하고는 궁합이 정말 잘 맞는 약간 보쌈과 새우젓 같은 느낌. 아무튼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머니플로우 특징 누적값이라는 거. 자금의 흐름이 머니플로우와 또 시세와 뭔가 갭이 좀 발생했을 땐 이때는 유통량이 변화되었음을 여러분들이 직접 감지해내실 수 있다는 거. 그걸 확인하려면 코인마켓캡에서 모두 버튼을 누르시고 가격과 시총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봐도 얘는 좀 명확히 보이니까 좀 시각적으로 되게 도드라지기는 하는데 좀 쉽게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스크린샷을 하나 찍어 두시고 나서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까지 차이 나는 경우는 잘 없어요. 이뮤터블 X가 좀 너무 급격히 유통량이 늘어난 코인 중에 하나인 것 같고 대부분은 여기서 큰 차이는 없는데 약간의 그런 차이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유통량이 변화했다는 걸 여러분들은 머니플로우를 통한 분석을 하면서도 찾아내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머니플로우와 가장 궁합적으로 참고하기에 좋은 보조지표인 피보 포인트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피보 포인트의 특징은 뭐라고요? 돌파 매수 또는 돌파 매도. 근데 돌파 매도라는 건 없으니까 없진 않지만 내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뭐 그렇다면 여기서 매도를 할 수는 있는 거고 보통 이제 돌파 매도라기보다는 숏 포인트를 잡는데 확실한 숏이죠. 레벨 1까지. 레벨 1까지는 확실한 상승이라는 거. 돌파 매수도를 할 때 참고한다. 그리고 마지노선은 레벨 1 수준까지만 보셔야 되는데 특별한 경우라면 추가적인 상승 또는 추가적인 하락, 즉 레벨 2, 3까지 또는 간혹 레벨 4까지도 상승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보통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때는 호재가 있거나 유통량이 오히려 감소하거나 뭐 소각이겠죠. 네. 아니면은 외부로부터 돈이 들어오는 상황을 의미하는데 그 외부로부터 돈이 들어오는지를 확인하는 거는 머니플로우가 좋다. 일단 오늘 여러분께서는 머니플로우 인덱스와 피보 포인트 각각을 어떻게 활용하시면 되는지 배우셨고 또 이 둘을 왜 오늘 함께 배웠는지를 알게 되셨습니다. 배고프니까 여기서 진짜 인사드릴게요. 남은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